저는 그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작년에 정년 퇴임을 했는데요. 토양 쪽, 환경 관리 쪽을 한 25년 정도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 이 시흥에 이렇게 벼농사를 많이 짓는 줄 몰랐네요.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웬만한 교육장보다 더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오늘 주제가 논토양하고 시비관리인데 뭐 벼 재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여기다 앞에 딱 강사를 하라고 해도 모두들 다 잘하실 그런 실력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새삼스럽게 또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까지인가요? 예,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까? 이게 11시 25분까지라 했어요. 11시 25분까지입니까? 네, 그러면 딱 1시간 남았네요. 1시간. 그 자료를 보시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1시간 동안에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논토양 관리라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실은 한 30 내지 40년 전에 이미 기술이 완성이 됐죠. 그때가 이제 그 다수학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때는 뭐 벼 재배하는 게 품질이 아니고 다수학이 목표였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토양을 관리하면은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그 다수학에 관련된 토양 관리 기술을 이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기술도 실은 그때 기술입니다. 뭐 더 이상 특별하게 더 개발된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대로 나가다 보면은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토양 관리는 뭐 현재까지 나온 기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다. 그래서 거꾸로 시비 관리도 그럴 거예요. 거꾸로 이제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뒤로 가겠습니다. 야, 이게 봐주면 좋을 텐데. 네, 제일 뒤로 한번 넘겨주면 좋겠네요. 네, 거기. 이게 벼에 대해서 동일한 비료를 장기적으로 연용한 효과를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 짧게는 8년, 길게는 20년 동안 똑같은 그 기술을 투입을 했을 때 벼의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토양 관리의 어떤 종합적인 기술에서 이제 우열을 이제 볼 수 있는 표가 되겠죠. 규산질 비료만 줘도 평균적으로 9% 이상은 증수가 된다. 그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볼 게 없죠. 그래서 실은 토양을 관리할 때 논토양은 볏짚을 넣고 규산질 비료를 지금은 3년에 한 번이죠. 옛날에 4년에 한 번이었는데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규산질 비료를 주면 논토양을 관리하는 데는 뭐 거의 최고의 방법이다. 네. 3년에 한 번이요? 네, 그래서 볏짚을 넣으면은 볏짚이라는 걸 넣는 데는 양분적인 이유도 있고 또 거기에 토양을 개량하는 이제 효과도 크기 때문에 볏짚을 넣는 건데 볏짚 자체의 규산 함량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00평당에 볏짚이 500kg가 생산이 됐다. 그 중에 10%는 규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50kg 이상이 볏짚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볏짚 넣는 건 단순하게 그 어떤 유기물만 넣는 게 아니고 양분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규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볏짚을 통해서. 그래서 토양 개량 효과에 양분 공급 효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볏짚을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가축분 퇴비도 넣고 하는데 가축분 퇴비의 가장 문제점은 이 질소 인산 가리가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질소에 비해서 인산 가리가 뭐 더 많다든가 뭐 이용률도 따지면 그래서 염류가 집적된다든가 물론 이제 논에서는 이제 빗물을 녹물을 넣으니까 염류 집적될 일은 뭐 없겠지만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균형을 가장 잘 맞춘 게 볏짚 자체죠. 지금 벼에 필요한 양분이 그냥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볏짚을 그대로 넣어주는 게 삼요소 균형 시비도 되고 규산도 공급하고 또 유기물이기 때문에 토양의 미생물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토양 구조도 잘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이제 축산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룡알이라고 그러죠. 이제 곰포로 말아가지고 저 뭐 여기 이 가축 축산에 이제 그 먹이로 이제 주는 거죠. 소의 먹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실은 그것 때문에 이게 우리 논의 지력이 많이 떨어져 가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에 관련해서 볏짚이 빠져나가도 이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연구를 이제 많이 했는데 볏짚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그 토양 관리에서 논토양 관리에서 가장 문제는 볏짚을 빼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뭐 얘기하면은 이 볏짚이 그래서 그만큼 좋고 그다음에 규산이라는 건 뭐 잘 아시죠. 규산이라는 건 우리 벼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또 품질을 고품질을 생산하는데도 규산이 상당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산은 꾸준히 넣어줘야 된다. 지금 경기도 그 평균이 한 130 ppm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게 157로 돼 있죠. 근데 옛날에 그 벼를 다수확할 때 그때 전국적으로 이 다수확 왕도 뽑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쌀로 뭐 1000kg를 생산했다, 뭐 전국 왕이 뭐 이런 식의 시절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목표했던 게 규산 함량이 180 ppm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180 ppm까지는 올려주는 게 다수확만이 아니고 품질을 올리는 것, 또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면에서 규산질 비료는 한 180까지는 높여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얘기죠. 수량성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 토양을 관리할 때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잊지 않고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토양 관리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은 이론을 따지면은 그 교재에도 있지만은 지금 그 자료에는 지금까지 나온 토양 관리, 논토양 관리에 대한 내용들 또 시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그런 자료는 그 시간 나실 때 참고로 이제 보시고 일단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볏짚을 환원한다. 그다음에 규산을 최소 180까지는 높여준다.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은 토양 관리에 큰 그 문제점은 없다. 물론 이제 그 물이 안 빠지는데 물이 안 빠지는 논 있죠. 습답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는 이제 유기물을 또 너무 많이 넣어주면은 얘들이 잘 썩지 이게 정상적으로 썩지를 않죠. 그래가지고 그 유기물 때문에 이제 오히려 또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한 데는 습한 데는 습한 논은 어떻게든 배수를 잘 시켜야 제대로 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토양 관리는 이제 그 핵심적으로 이런 내용이고 이게 왜 이런 효과가 있는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 관리가 남죠. 비료 관리. 비료 관리는 이제 옛날에 다수학 시절에는 밑거름 또 가지거름 이삭거름 또 알거름 이렇게 4번을 줬죠. 4번을 줘가지고 근데 실은 4번을 주면은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일단 노동력이 많이 들죠. 노동력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밑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까지 3개로 이제 줄었죠. 단계를. 알거름은 안 주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 품종에 따라 이제 우리 기술에서 개발한 벼를 예로 든다면은 참드림벼 같은 거는 밑거름하고 가지거름 또 합쳐가지고 초반에 밑거름을 70%를 주고
가지걸음만 30% 주는 걸로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점점 노동력을 아끼는 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지금 또 어떻습니까?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벼 재배용 그 완효성 비료인데 요새 또 올코팅이라는 또 비료들도 나오죠. 한 2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양할 때 그 모낼 때 바로 옆에 측조 시비를 해서 그냥 한 번 주고 끝내죠. 요즘은 이제 제 지금 이제 그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연천에서 이제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시간 날 때마다 도와주는 데가 이제 거기 소형 RPC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사장님이 이 벼를 한 50헥타 직접 하는 게 한 50헥타 정도 되죠. 50헥타면은 어떻게 되죠? 3만, 15만 평 정도 이렇게. 하여튼 그거는 이제 남의 것도 또 해주고 하기 때문에 모를 한 달 내내 모를 내죠. 한 달 내내 모를 내고. 근데 그분이 하는 게 전부 참들입니다. 참들임벼를 하는데 그분이 농사를 짓는 거 보면은 모낼 때 한번 비료와 제초제 뭐 하여튼 그 한꺼번에 다 해결합니다. 한꺼번에 해결하고 들어가질 않아요. 모를 한 번 내고 나서는. 근데도 수량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또 제초제도 요즘 좋죠. 옛날에는 뭐 보통 이제 300평당 3kg짜리 쓰는데 요즘은 이제 완효성 제초제죠. 예. 그래가지고 한 2kg만 써도 300평에 이렇게 되는 그 비료가 아니죠. 제초제죠. 제초제도 그런 게 개발돼서 거기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데 그 한 번만 줬는데도 상당히 끝까지 논이 그렇게 풀에 이렇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제초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이양과 동시에 모든 작업이 끝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분은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좋고 또 올코팅 비료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옛날에 그 완효성 비료는 분해되는 속도가 막판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판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는데 지금 나오는 비료는 뭐 상당히 그게 잘 맞춰져가지고 한 번 주면은 끝까지 별 문제 안 일으키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이제 욕심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작년에도 여기 이제 태풍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연천 지역은 태풍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쓰러진 농가가 엄청 많았는데 그 농가들은 이제 이 가지걸음 줄 때가 아니고 이삭걸음 줄 때죠. 이삭걸음 줄 때 올코팅을 줬으면은 더 이상 주면 안 되거든요. 비료를 이미 뒤에 것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약간 뭐 색깔이 약간 뭐 이렇게 좀 연해지고 하면은 그 욕심이 생기니까 또 이삭걸음을 또 준 거죠. 준 논은 다 쓰러졌습니다. 다 쓰러지고. 그래서 거기는 직접 이제 그 쌀을 또 도정까지 해서 그 연천 지역의 식당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쓰러진 논에서 나온 벼는 거기서 나온 쌀은 이 반품이 됩니다. 반품. 진짜 맛이 없어요. 당연히 맛이 없겠죠. 쓰러져서 이렇게 되는 벼니까. 근데 이제 그 욕심을 못 버리는 거는 옛날 그 다수학 시절의 그 향수라고나 할까? 그래서 벼 목이 이제 쓰러질 듯 말 듯 할 때까지 그렇게 재배해야 이게 최고의 농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야 이제 잘 짓는 걸로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는 품질입니다. 식당에서도 이제 알아요. 식당에 이제 납품을 하면은 뭐 품종까지 지금 따져요. 그 연천 지역은 대부분 대한벼하고 그 참드림 또 한때는 이제 삼강도 좀 있었고 이렇게 이제 좀 재배가 되는데 이제는 대한벼를 갖다 주면은 이거 말고 이제 참드림벼로 갖다 달라. 손님들이 다 알아가지고 이 밥맛을 한번 좋은 걸 했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딴 걸 갖다 주면 벌써 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점점 참드림으로 이제 다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연천 지역은 참드림 그 적지는 아닌데 어떻게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식당에서 이제 찾는 거죠. 식당에서. 그래서 이제 참드림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하는 거는 이 농사 짓는 분들을 정예화를 하는 거죠. 정예화. 비료 욕심이 유난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거긴 또 축산도 좀 있어가지고
축산 액비 같은 걸 뭐 잔뜩 이게 뿌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부분 그쪽 지역은 작년에 다 쓰러졌는데 하여튼 그렇게 욕심부린 농가들은 이제 자기 그 참드림 생산하는 멤버에서 이제 다 빼버립니다. 빼고 농사를 이제 제대로 짓는 사람들만 계속 추려 나가면서 거기서 나온 그 쌀은 최고의 품질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소형 RPC를 운영하는 개인들이 하는 건데 세 사람이 뭉쳐가지고 한탄강변에 하나, 임진강변에 하나, 그 중간쯤에 하나 해가지고 라인을 쫙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떤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지도 좋지만은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서로 어떤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고품질의 쌀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은 시흥쌀도 상당히 또 이름이 또 알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료 시비 방법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 앞쪽을 한번 볼까요?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 3년 동안 시험을 해가지고 나온 결론인데 이건 그겁니다. 이삭거름이 쌀 품질에 어떤 영향을 주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쪽은 이제 요쪽 부분에 있는 거는 벼가 아주 잘 자라는 정상적으로 아주 잘 자라는 조건이고 여기는 벼가 못 자라는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다 수비량을 이렇게 늘려주면은 여기 배터리가 없나요? 이게 이제 이삭거름을 이제 일로 갈수록 많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삭거름 많이 주면 생육이 저조했던 벼에다가 이삭거름을 주면은 이 단백질 함량이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죠. 근데 이 생육이 아주 양호했던 데다가 이삭거름을 주면은 주는 대로 그냥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아지죠.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 당연히 미질이 떨어진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이삭거름을 욕심을 내면은 일단 품질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맛이 확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 이삭거름 욕심 내시는 분이 여전히 있는데 이삭거름을 좀 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표준량 이상으로 주면 안 됩니다. 이삭거름은 뭐 그래봤자 한 2kg나 되나요? 질소 성분량으로. 그리고 이삭거름 줄 때 이제 칼리를 주죠. 칼리 비료, NK 비료로 이제 주로 이삭거름 올코팅 뭐 이런 게 아니면은 NK 비료를 주는데 저렇게 생육이 상당히 좋다 하면은 질소 비료는 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질소 비료는 빼는데 칼리 비료는 그래도 주셔야 돼요. 칼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벼가 광합성을 하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해서 어떤 우리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뭐 포도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싣고서 벼 알로 보내주는 게 칼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염실이 잘 되려면은 곡실이 잘 있게 하려면은 칼리 비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질소 비료는 안 줘도 칼리 비료는 줘야 된다는 얘기죠. 비료 줄 때 이제 유의사항 중에 하나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삭거름 주의하셔야 된다. 고품질 위해서는. 그 내용이 또 비료 주는데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비료 줄 때 이제 전층 시비를 하라고 그러죠. 전층 시비. 토양 위에만 뿌리지 말고 토양 밑에까지 들어가게끔 밑거름 줄 때 얘기죠.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질로는 전층 시비를 하라는 얘기를 안 하죠. 사질로는 너무 이게 비료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층 시비를 해버리면은 위에 아래 골고루 이렇게 주면은 유실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사질답은 위쪽에다 그냥 뿌려주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전부 전층 시비를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뭐 화학적
이 토양이라는 게 조금만 들어가면 전부 화학식으로 나와가지고 참 이 토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강의하기가. 근데 이 보시면은 논물이 있죠. 논물에는 이 산소가 녹아 있습니다. 산소, 그렇죠? 우리 저 뭐 여기 산소는 우리 호흡에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산소가 녹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약간 산소가 있는 층이 됩니다. 그럼 이 비료 우리가 요소비를 주면은 이런 암모니아 성분이 생겨서 요걸 이제 벼가 흡수하는 건데 요 성분이 산소하고 만나 가지고 이렇게 질산태 질소로 이제 변합니다. 저 질산태 질소는 일반 밭작물이 질소비를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논작물은 벼죠. 벼는 NH4죠. 암모니아 형태로 이제 암모늄 이온으로 이제 흡수를 하고, 근데 저게 암모늄 이온으로 있지 못하고 질산으로 넘어갑니다. 산소랑 만나서. 그 질산이라는 건 전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여기 이제 정기적으로 요 놈은 이제 벼가 흡수하는 요 놈은 플러스인데 얘가 산소하고 만나서 질산이 되면 마이너스를 띱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는 토양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토양의 정기적 특성이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서로 배척을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야 좋은 건데 자연 조건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양이 저 성분을 간직을 못하고 밑으로 빼냅니다. 빼내니까 없어져 버리죠. 또 하나는 이 산소랑 붙은 이 성분이 이 밑으로 내려면 여기는 공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미생물들이 이제 산소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산소를 빼먹습니다. 이 화학식에 있는 산소를 빼먹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N2, NO, N2 뭐 이런 걸로 이제 산소가 없어지면서 저런 성분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가스예요. 가스. 여기 토양에서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면서 그냥 뽀글뽀글 되면서 이제 공기 중으로 질소가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비료로 준 성분이 벼가 흡수를 못하고 다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손실을 입게 되죠. 근데 그것만 입으면 좋은데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 N2라는 이 아산화질소라는 성분은 온실가스입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 그러죠. 근데 그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 시키는데 21배 더 큰 힘을 가진 가스, 그 온실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로 준 성분이 이게 표층 시비를 했을 때는 저런 식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온실가스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벼가 흡수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도 버리고 또 벼 양분 공급도 잘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층 시비를 하면은 이 요소 비료나 하여튼 질소 비료가 아예 공기가 없는 이쪽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처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산소가 없는 요 형태로 이제 이 요소 비료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변화가 없이 벼가 바로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용률이 확 틀려져요. 그 벼가 그 질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표층 시비가 앞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표층 시비를 했을 때는 질소를 이용률이 한 28%밖에 안 되는데 그 전층 시비를 해주면은 41%까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저 전층 시비는 지금 요즘 여기 이양기에 이제 그 측조 시비를 하면서 이제 올코팅 비료는 측조 시비가 되잖아요. 측조 시비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그 비료가 저 밑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날아가는 게 없어지죠. 오히려 저 지금 있는 골고루 다 하는 심층 시비보다 측조 시비가 더 이용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측조 시비 쪽으로 좀 또 노동력도 이제 상당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농법으로 가는 것이 환경에도 상당히 유리하고 또 비료 이용률에도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벼도 이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도 계시죠. 친환경. 친환경 벼 재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유박을 쓰죠. 벼에서는 유박을 쓰는데 뭐 기비도 주고 또 추비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시는데 또 요즘 또 유기질 비료도 나와 있죠. 유기질 비료. 그 이제 친환경에서 쓸 수 있는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또 유기질 비료로 들어가면은 NPK를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그 벼에 맞는 NPK 비율을 맞춰주는 게 힘든데 대체로 이제 질소에 맞춰서 주죠. 질소 성분에 맞춰서. 근데 지금 유기질 비료에는 인산가리가 그렇다 보면 이제 또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가리는 그러면 친환경 재배를 할 때 유기농업을 하든 할 땐 어떻게 보충할 거냐. 그때 이제 축분태비를 이제 쓰면 된다는 거죠. 원래 이제 그 유기물을 논에다 쓸 때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양에 유기물 함량 분석을 하죠. 우리 토양 검정하면. 그러면 이제 저 뭐 그램 퍼 킬로그램이니까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은 저게 2%, 2.1에서 3%, 3%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2%가 안 되면은 태구비나 우분태비는 1.6톤을 줘라. 그다음 3%가 이제 가장 우리가 목표하는 수준인데 그 이상이 되면은 뭐 한 800kg만 줘라. 0.8톤이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 돈분태비하고 개분태비 시용량은 상당히 적죠. 300, 뭐 200, 심지어 이제 100 뭐 이렇게 적게 내려오죠. 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축분태비는 실은 비료기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축분태비를 일반 옛날 생각하는 볏짚 태비나 이런 태비로 생각하고 많이 주면은 물론 이제 노는 약간의 완충성이 더 있어서 괜찮지만은 이 좀 땅을 버립니다. 땅을 버리고 특히 이제 그 많이 당하는 게 그 비닐하우스 토양에서 축분태비 넣어가지고 염류가 집적이 돼서 이제 처음에는 좀 좋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전부 피해를 보게 되죠. 그건 워낙 이 비료 성분이 높아서 염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축분태비는 가능한 비료로 생각하고 넣으셔야 돼요. 비료로. 비료를 막 1톤씩 넣는 분은 없잖아요. 비료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축분유 1톤 중 뭐 질소, 유효 성분량 하면 우분은 2kg고 동분은 10kg, 개분은 12kg 뭐 이렇게 되죠. 그 1톤만 줘도 저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축분유 중이고 가축분태비로 들어가면 저거보다 더 높아져요. 태비로 들어가. 그래서 가축분태비는 저걸 어떻게 안전하게 쓸 건지 그 이제 연구를 이제 쭉 해봤는데 가축분태비는 인산 가리 비료로 쓰면 딱 좋습니다. 인산과 가리 비료. 그래서 인산 양 뭐 몇 킬로를 이제 넣어라. 뭐 보통 이제 그 뭐 용가린이 됐던 인산질 비료 하여튼 몇 킬로 넣으라면 그 양에 맞는 양을 가축분태비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칼리 비료도 딱 맞춰가지고 충분히 또 들어가요. 그래서 축분태비로 인산 해당량을 맞춰서 주시면은 인산과 가리가 다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질소는 뭐 유기질 비료 여러분이 쓰시는 뭐 그 유기농가에서 쓰시는 게 있죠. 그 비료를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양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친환경 농업에서의 양분은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우분태비, 돈분태비, 개분태비 가지고 이제 해봤더니 일단 인산가리는 100% 저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결론이고 대신에 이제 질소의 문제인데 질소는 거기 축분태비로 들어간 질소에 실제 이용하는 건 10% 정도 수준에서밖에 이용을 못해요. 나머지는 그 유실이 되든 아니면 이용하기 힘든 형태로 계속 있든 이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 질소 비료는 그 유박을 쓰시든 받은
그대로 그 질소에 맞춰서 이렇게 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축분 퇴비로 들어간 거하고 인산 비료로 들어간 거하고 토양에서 인산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면 이제 이게 화학 비료로 한 게 이렇게 높아진다면 축분 퇴비로 들어간 인산은 이렇게 높아진다는 이제 그 결과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유인산을 몇 ppm 올리려면은 어떤 양을 쓰면은 이게 축분 퇴비가 인산 1%짜리냐 2%짜리냐 3%짜리 하여튼 그 퇴비의 축분 퇴비의 인산 함량에 따라서 높이고자 하는 ppm에 맞춰서 저 양을 넣으면 거기에 맞춰진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책자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 뭐 유기물 함량이 이제 주는 양대로 높여지고, 또 아까 이제 칼리는 이 축분 퇴비에 있는 칼리가 저 염화갈 화학비료 준 것보다 더 많이 칼리 공급량이 있습니다. 똑같은 양을 줘도 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하고 인산은 축분 퇴비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이 시형에는 액비도 씁니까? 액비, 축산 액비. 하여튼 축산 액비는 그 질소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2톤 이상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연천의 남계리에 하여튼 액비를 쓴 농가들이 많은데 다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그 뿌려주는 사람들이 어떤 벼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처리하는 개념으로 왕창씩 갖다 부어주기 때문에 그쪽은 전부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이제 액비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그 결론적인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다 드렸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왜 그러느냐, 아니면 또 토양에서 어떤 성격을 고쳐야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자료에는 이제 그 지질 시대 연대표도 있는데, 우리 지구가 생긴 게 이제 45억 5천만 년 전에 생겼죠. 그리고 육지와 바다가 나눠진 게 한 40억만 년. 그때쯤 이제 40억 년 전에 이제 생겼는데, 그때부터 이제 토양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지고. 맨 처음에는 이제 뭐 불덩이 같은 게 이제 우리 지구였죠. 마그마, 용암 같은 상태였던 것이 식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토양은 이제 역시 바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다양한 뭐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토양에 이런 이끼 같은 게 이제 먼저 붙죠. 이끼가 붙고, 그럼 이끼에 있는 뿌리에서 산성 물질 내면서 저기 점점 더 분해가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저 큰 식물도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진 과정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토양의 어떤 전체적인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이 암석에서부터 암석이 부서져 가지고 뭐 모재가 생기고, 모재 위에 또 층위가 발달하고 하면은 이제 토양이 돼서 여기 트랙터가 이제 이렇게 여기 트랙터가 이렇게 뭐 지금 수확을 하고 있죠. 이제 이게 생기는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이제 저런 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만들어진 흙은 이런 이제 토층 분할을 합니다. 요 이제 생략을 하겠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토양이 생성되는데, 이 토양은 생성되는 그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토양의 특성이 틀려집니다. 여기 보면은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 뭐 또 심성, 반심성암, 화산암,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어떤 대표적인 암석들이 있는지가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토양은 화강암입니다. 여기 산성암의 심성암, 그렇죠? 화강암이 이제 우리나라 3분의 2 이상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화강암이 이제 어떤 지각작용해 가지고 확 아주
밀도가 높게 단단하게 변한 화강 편마암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본 토양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이제 산성암이죠. 산성암이냐 하는 거는 규산 함량을 가지고 따집니다. 규산이 많으면은 66% 이상 되면은 산성암이고 52% 이하면 염기성암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원래 산성암입니다. 그래서 산성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양이 대부분 산성입니다. 물론 이제 산성을 더 촉진하는 거는 우리가 강우량이 일시에 많이 오죠. 1300mm 1년에 이렇게 오면 거기 있던 뭐 칼륨이냐 칼슘이냐 뭐 이런 염기성 성분들이 전부 빠져나가 가지고 또 산성이 더 촉진이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화학 비료 중에서 질소 비료, 특히 요소 비료나 이런 질소 비료를 주면은 또 거기에서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또 산성으로 변하는 그런 요인도 있고 해서 이제 산성인데 하여튼 기본은 우리가 이 토양 자체가 이제 산성암에서 생긴 곳이기 때문에 산성암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성암인데 다행히 또 우리에는 그 산성을 교정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죠. 석회가 이제 석회 비료가 이제 산성을 교정하는데 대신 우리가 석회질 비료가 상당히 풍부하죠. 우리나라에는 산성이면서도 또 그걸 교정할 수 있는 물질도 이제 풍부한데, 근데 석회암이라는 거는 실은 그 따뜻한 얕은 바다에서 생성되는 거거든요. 석회암이는 그래서 적도 지방 이런 데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뭐 삼척 이런 데 가면은 석회암 동굴 많죠. 다 석회들이 이제 있어서 석회 빠져나가고 동굴이 된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적도 쪽에 있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생대에는 적도 쪽에 있다가 이게 천천히 이제 옛날에 전 세계가 한 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판게아라고 해서 모여 있다가 이게 점점 이제 흩어져 가지고 지금의 위치까지 이제 이동을 한 거죠. 지금도 이제 이동은 여전히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세월이 이제 뭐 몇만 년을 거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적도에 있던 그 지역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석회암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석회 자체가 상당히 그 토양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토양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토양 관리 때 두 가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쉬운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토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토성은 한마디로 모래 땅이냐 지륵 땅이냐 이 얘기죠. 그걸 나누는 거는 여기는 모래, 미사, 점토의 상대적으로 어떻게 비율을 갖고 있느냐 그 흙이 그걸 가지고 이제 토성을 따지는데 요게 모래입니다. 사이즈로 보면 요게 모래.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2mm 입자 크기가 2mm 이상 되면 자갈로 봅니다. 자갈로 보고 2mm면 상당히 적죠. 그런데도 그건 크면 자갈로 보고 2mm에서 0.05mm 사이에 있는 거를 모래라고 합니다. 모래라 하고 그보다 더 작은 0.05에서 0.02 0.05에서 0.002 이 사이를 미사라고 부르는데 이 미사는 이제 한자가 미사니까 미세한 모래란 얘기죠. 모래가 더 작게 나눠진 게 미사고 그보다 더 적은 0.002mm 이하의 사이즈를 갖는 거를 우리가 점토라고 합니다. 그 점토가 많으면은 끈적끈적거리죠. 비 한 번 와서 지나가면 신발에 엄청 묻어 나오는 그런 흙. 이게 이제 점토가 많은 흙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쉽게 해서 이제 점토가 많은 질흙은 뭐 그 점토 함량이 한 25% 이상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식토라고 하는데 질흙이죠. 근데 모래 토양, 사토는 뭐지 모래가 한 85% 이상, 뭐 점토 한 10% 이하, 뭐 이런 그 비율을 가질 때 우리가 모래 토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따라서 이제 그 교재에도 있지만은 모래 토양으로 된 논, 또 지륵 토양으로 된 논,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그 교재에다 이제 다 적어놨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다가는 오늘 시간 내로 못 끝내기 때문에 그거는 교재로 보시고 또 아마 이와 유사한
그 교육은 벌써 또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해서 그거는 이제 교재로 이제 대체를 하고 근데 그 점토가 이제 끈적끈적한 그건데 그걸 그냥 막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저렇게 상당히 그 규칙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 구조 때문에 비옥도가 틀려져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점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점토 광물의 그 현미경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토양적으로 카올리나이트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 고령토 많이 들어보셨죠? 고령토. 네, 맞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거. 근데 고령을 이제 그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카올린입니다. 그래서 카올리나이트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중국에서 처음 발견돼 가지고 중국 고령 지역이죠. 고령 지역. 카올린 지역 중국 발음으로. 거기에서 이제 해서 거기가 도자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령토라고 하는데 저걸로 우리나라 토양들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거지만 요게 상당히 얇죠. 이걸 더 또 현미경주로 들어가면 이제 뭐 규산 사면체와 알루미늄 8면체 해가지고 화학적으로 쭉 결합이 돼 있는데 그 사이로 물이라든가 양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해 간직을 못하는 거죠. 간직을 못해 상당히 척박하겠죠. 흙이 양분도 간직을 못하고 물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실은 그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은 그 층 사이에 물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칼리 성분도 들어가고 또 우리 질소비례 암모니아 성분도 들어가고 이런 또 점토 광물이 옆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토양은 상당히 비옥도가 높겠죠. 근데 우리나라 토양은 불황해가도 저런 그 척박한 그런 점토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토 광물이 젊은 점토 광물이 계속 또 시간이 가면서 풍화를 받으면 늙은 점토 광물이 되는데 젊은 점토 광물은 그런 것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흙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어져 가지고 척박한 토양이다. 이렇게. 강사님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대요. 나는 괜찮으니까. 다녀오십시오. 얼마든지 다녀오십시오. 이제 그만하시자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15분인가요? 25분이요? 네. 한 20분 남았는데 하여튼 다녀오십시오. 자유스럽게. 뭐 좀 마음 내키신 대로 하시죠. 자, 그 계속 진행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토양의 토성을 갖고 있는데 벼는 이 식양토를 좋아한다는 게 좀 지륵 땅을 좀 좋아한다는 얘기죠. 벼가.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고품질 벼를 나오는 지역을 보면은 좀 지륵 땅이 많습니다. 모래 땅에서는 고품질의 벼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래는 양분을 간직한 능력이 없죠. 없기 때문에 모래 땅에다 비료를 주면은 양분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그 물속에 비료 성분이 많이 녹아 있겠죠. 그러면 처음 비료 주면은 벼 뿌리가 갑자기 고농도의 그 양분에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근데 비료 간직 능력이 없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양분이 또 바로 또 없어지죠. 그럼 또 배가 고파지죠. 또 뿌리는.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불렀다가 배가 고팠다 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런 데서는 이제 고품질의 쌀이 생산이 안 되죠. 근데 저 지륵 땅이 있는 데는 양분을 간직하는 능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때문에 거기다 비료를 줘도 흙이 웬만큼 또 간직을 합니다. 간직을 하고 천천히 조금씩 벼뿌리에다 이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양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적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품질의 쌀이 나오는 그 땅은 대체로 저 지륵 땅이 있는 저 식양토 정도에서 가장 벼가 잘 재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건 이제 토양의 삼상인데요. 요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토양의 삼상은 우리 뭐 뻔한 얘기입니다. 토양을 보면은 토양 그 흙 입자들이 있죠. 그걸 이제 고체죠. 그걸 이제 고체로 된 형태다 해서 고상이라고 그러고
그 나머지 공간은 물과 공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물과 공기 해가지고 기상, 액상해서 삼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작물을 재배할 때 고상의 비율이 높으면은 흙이 딱딱한 흙이 되고, 고상의 비율이 낮고 기상과 액상의 비율, 이쪽 공간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쪽이 더 넓어지면은 땅이 부드럽게 되겠죠. 그래서 작물 뿌리가 쉽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럼 저거를 조절을 하는 거죠. 관리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고상은 줄이고 액상과 기상 이쪽을 좀 빈 공간을 이제 많게 만드는 방법이죠. 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로타리 치는 거죠. 로타리를 치면은 로타리 작업은 그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일단 부드러워지는 거고. 근데 그거는 뭐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토양 구조를 변경시켜서 이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됩니다. 토양 구조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호달 구조도 있고 떼알 구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거는 호달 구조를 떼알 구조로 바꾸는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모래처럼 입자가 큰 토양은 모래와 모래 사이에 공간이 좀 큽니다. 큰 공간이 나오죠. 근데 이 토양에 있는 물이라는 거는 그 흙 입자하고 물하고 서로의 그 부착력이죠. 부착력에서 붙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물과 물 입자 사이에는 응집력으로 이제 붙어서 이게 움직이는데, 저 공간이 커지면은 그 부착력이 밑에서 중력이 막 끌어 당기죠. 중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물이 쭉쭉 빠져나가죠. 그래서 저런 데는 뭐 공기가 이제 빈 공간이 이제 되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뿌리가 호흡하는 데는 좋은데 양분하고 수분을 간직한 능력이 이제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 이 지륵땅은, 이 점토 함량이 많은 지륵땅은 그 입자가 작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생기는 공간이 되게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저희 물로 그냥 거의 물이 안 빠져나가고 계속 물로 포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런 토양은 물 간직 능력과 양분 간직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 대신에 공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호흡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계속되면 우리가 흔히 누렇게 변하는 습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 구조를 양쪽의 장점만 갖고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모래와 장점, 점토의 장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 입자들을 뭉쳐가지고 큰 입자로 뭉치는 겁니다. 뭉쳐가지고 놔두면은 그 입자들 내부, 이쪽 내부에 있는 이 공간은 상당히 이제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분과 수분을 거기서 계속 간직을 하고 있겠죠. 근데 뭉쳐진 입자들 사이에 있는 공간은 모래처럼 상당히 큰 공간이 나오죠. 이 공간은 공기가 들어가서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뿌리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토양 구조를 저렇게 만드는 게 토양 관리 기술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그럼 저렇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걸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토양 저런 입단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물, 미생물, 양이온, 기후 이런 네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유기물이라는 것은 실은 미생물하고 같이 움직이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넣으면은 유기물에는 이제 탄소 함량이 높거든요. 탄소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 같은 거 넣으면은 미생물이 또 잘 자라죠. 그 왜냐하면 설탕이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볏짚이나 이런 게 들어가도 그것도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볏짚 같은 걸 집어넣어주면은 미생물이 상당히 확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개체수도 늘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 미생물들이 움직이면서 자기 스스로 이 풀 같은 물질을 미생물 자체가 내기도 하고, 또 볏짚을 이렇게 분해해 가면서 볏짚 분해되는 과정에서 또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흙을 서로 붙여주는 거죠. 흙을 붙여가지고 저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미생물에는 이제 이 곰팡이들도 있죠. 물론 곰팡이가 이제 병원성 있는 곰팡이도 많이 있지만 뭐 전혀 병원성 없는 곰팡이도 많이 있고 한데, 이 곰팡이들이 그 실 같은 그 균사를 내 가지고 흙들을 전부 붙잡아 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뭉쳐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볏짚을 넣으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 토양 구조를 저렇게 변하는 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볏짚을 꼭 넣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양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이라는 거는 플러스를 띤 이온이 이제 양이온인데, 그 대표적인 게 칼슘이 플러스를 띠고 있고, 칼륨도 플러스를 띠고 있고, 뭐 나트륨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칼슘은 이제 주로 밭에서 쓰죠. 밭에서 쓰는데, 그럼 논에서는 뭘 쓰냐? 논에서는 규산을 쓰라는 얘기죠. 규산. 규산 자체는 산이지만은 우리나라 그 규산 빗질 비료를 만들 때 그 제철소에서 나오는 광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풍부한 칼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 주는 건 규산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칼슘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구조를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결론을 규산하고 볏짚을 강조한 게 이 토양 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칼슘은 왜 좋은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칼슘은 좋은데 같은 플러스 이온인데 양이온인데도 나트륨은 안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트륨. 그 이유는 요게 이제 참고로 넘어가지. 요게 이제 그 입단이 형성된 흙입니다. 요게 근데 2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때 20년 동안 유기농업을 했던 농가니까 지금은 40년 됐겠죠. 유기농 한 지가. 이 흙이 전부 동글동글하게 전부 입단으로 돼 있죠. 저기 뭐 입단이 아닌 것 같아요. 요거 딱 뒤집으면 전부 저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조건으로 만드는 게, 저런 데서는 염류 농도가 웬만큼 높아도 식물들이 잘 자라요. 저런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이제 오늘하고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겠지만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회가 들어가면은 왜 입단이 되는지. 이 석회는 플러스 이가입니다. 정기적으로 강하죠. 나트륨은 플러스 이가입니다. 근데 이 나트륨이나 저 석회나 칼슘이나 저 이온 자체가 그냥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애들이 물을 이제 자에 둘러싸고 있거든요. 근데 칼슘은 그 물이 둘러싸고 있는 물의 층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온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근데 나트륨은 1값밖에 안 되는 놈이 그 층이 두꺼워요. 그래서 이 흙과 흙 사이에 나트륨이 들어가면은 흙과 흙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붙어있던 것도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뭉쳐야 되는데 뭉쳐있는 것도 흩어뜨리니까 이 흙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소금을 넣는 때가 있죠. 테니스장 만들 때는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뿌리고 롤라지를 하면은 테니스장. 왜냐면 딱딱하게 만들어야 테니스 공이 제대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저렇게 NA 그 소금을 뿌려서 딱딱하게 만드는데 우리 농경지에다가 소금을 뿌렸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제 보면 뭐 염수 농법 뭐 이런 것도 있죠. 바닷물 농법. 근데 그건 연면십이나 어떻게 뭐 제한적으로 좀 하는 거지. 토양에다 뿌리면 토양을 버린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칼슘은 이온 반경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전기가 이가로 세기 때문에 그 흙 입자들 서로 막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흙을 뭉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밭에서는 칼슘으로 저런 구조를 만들고 논에서는 규산도 뭐 그 질소 흡수량이 한 8배 내지 10배를 흡수하잖아요. 규산을. 그러니까 규산도 주면서 저런 칼슘까지 같이 공급해주는 규산질 비료를 꼭 쓰셔라. 최소 180ppm까지는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10분 남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거는 이제 유기농, 물론 이제 하우스 토양들인데 유기농은 이제 퇴비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넣겠죠. 여기 볏짚도 많이 넣습니다. 유기농에서는. 이 떼알 구조가 만들어진 게 평균이 44.8%입니다. 45% 가까이 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화학비료만 시험하는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는 떼알 구조가 13%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에 있는 떼알 구조를 갖고 있는 흙에서 자란 거하고 저 45% 되는 데서 자란 거하고는 품질부터 다 틀리죠. 싱싱하고 벌써 나오는 게. 그래서 이런 토양 관리는 논이나 밭이나 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주는 재료가 논에서는 칼슘을
규산으로 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볏짚 주고 규산 주고. 또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비료를 그 수비 뭐죠 이제 이삭거름 같은 걸 좀 줄이고. 그래서 요즘은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비료가 뭐 그 좋은 게 개발됐으니까 좋은 걸 좀 더 쓰시고. 물론 비료값은 좀 비싸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예. 자, 내 거꾸로 왔네요. 이게 조정함수 하면 간단한데 거꾸로 왔네. 이 친환경 쪽으로 재배한다는 게 꼭 친환경 농업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벼 농사를 할 때 가만히 처음부터 이제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종자 소독부터 하시겠죠. 침종할 때. 예. 보통 이제 그 종자 소독을 해서 그 물을 버리죠. 버리면 이제 그 소독했던 액이 전부 이제 어디 하천으로 이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초제를 이제 주고 비료를 주고 썰애질을 하고 또 제초제를 주고 해가지고 실은 그 물들이 우리 모를 낼 때는 또 물을 좀 빼고 넣잖아요. 모를 낼 때 한 2, 3cm 좀 얕게 해서 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성분들이 또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뭐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은 우리가 좀 오염을 안 시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제 다 있는데 한 생각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친환경 재배하는데 이제 우리 종자 소독을 저걸로 하죠. 온탕 침지법을 하죠. 온탕 침지법. 대부분 뭐 이 키다리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하는데 온탕 침지법이 보니까 이 농약을 쓴 것보다도 오히려 효과는 좋아요. 진짜 그 키다리병이 거의 안 나오고 한데 보통 이제 그 방법이 이제 벽시가 14% 수분 함량 14% 이하가 된 거를 그 60도씨에서 10분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병원균들이 다 죽죠. 물론 이제 농민신문에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벽시의 그 수분을 9.5%까지 더 낮춰가지고 60도가 아니고 65도까지 10분간 이렇게 하는 방법도 또 개발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실은 뭐 하천에 이제 농약도 안 버리고 아주 깨끗하게 우리가 또 효과도 좋게 종자 소독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탕 침지법은 앞으로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 또 농약도 실은 요즘 좋은 농약들이 많이 나왔죠. 파종 상자에다가 이제 바로 넣어서 육류할 때 넣어가지고 이제 걔들도 이제 완효성 비료처럼 이제 천천히 이제 녹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놓은 물에 오염을 안 시키고 그동안 좀 발전된 게 이제 파종 상자를 이제 이양하기 전에 이제 모내기 바로 전에 거기다 이제 뭐 물바꿈이 약이고 뭐 이렇게 치고 이제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들어가면 이제 바로 또 녹아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 환경 오염이 또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좋은 재료가 나왔으니까 그런 비료를 그 농약을 이용하면은 상당히 그 효과가 그것도 좋더라고요. 병충해 방제하는 데서도. 그래서 그런 농약을 쓰면은 상당히 오염을 안 시키고도 또 노력도 줄이고 우리 노력도 줄이고 하는 그런 농약을 좀 쓰는 거. 그다음에 제초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뭐 초기 뭐 또 중기 제초제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그것도 그 한 번에 할 수 있는 좋은 제초제들이 또 있으니까 이양 동시에 이제 뿌려가지고 하는 방법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제 그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도 좀 더 편하면서 환경 오염도 안 시키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마 그걸 개발한 회사에서도 이제 와서 설명할 기회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좀 환경에도 좋고 또 품질에도 좋고 또 노동력도 줄이고 하는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은 기술들이 지금 다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적용을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고품질의 벼도 생산하고 또 좀 덜 힘들게 농사도 짓고 또 환경에도 좋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는 분 있으시면 질문을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대로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은 없는 걸로 보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에 대한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강창성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